그러면 예?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원자재라고 보는데, 이미 지난번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자재 시장으로 돈이 이미 이동을 해버려가지고 2020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라버렸잖아요. 그것이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1.3%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명목금리이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 그 장기채 그 금리 시장이 원래 돈을 풀면 채권에 대한 수요도 늘어야, 그게 이 이론대로 하면 돈을 풀면 채권 수요도 증가해야 돼요. 네.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금리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이 지금 미국 금리 오르는 것도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돈은 엄청 풀었는데 미국 채권에 내는 걸 누가 팔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팔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원자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보통은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6개월 정도 이후면 그것이 이제 실물 경제의 그 물가 인상 요인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원자재로 갔다는 거는 앞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이제 인플레이라고 볼 거냐 시차를 두고 그럼 또 이 이론하고 가도 안 맞아. 이거는 시간을 안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개월 후를 보는 거죠. 예. 6개월 후에 이제 물가가 오를 것이다 하는, 그래서 바로 돈의 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려서 원자재로 갔느냐 아니면 원자재로 갔느냐, 갈 데가 없으니까. 예? 또 그거 가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그때 마땅하게 그 기업이 뭐 코로나 사태가 막 확산되니까 생산 활동은 거의 뭐, 예? 위축되잖아요. 돈 갈 데가 없단 말이야. 특히 제조업 입장에서 돈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게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물건 만들려고 해도 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 그러니까 금시장 가버린 거야. 예? 또 은시장에 가본 거야. 또 원자재 같은 구리 같은 거는 그냥 저장해놔도 되거든요. 예? 또 구리는 또 특수한 요소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전기차야. 그죠? 그렇죠. 전기동. 예. 근데 이게 다 지하에 있잖아요. 근데 지하에 있는 거는 끄집어내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 버리는 거야. 생산량이 아무래도 많이 증가할 값에 나중에. 그래서 돈이 이동하는 거야. 이 계산이다. 물리적 현상을 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거는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는 5년 걸린다고 봐는 거예요. 3년이나. 예? 네. 그러니까 투기꾼 입장에서는 가도 되잖아요. 5년 안에 빠져나오면 되니까. 근데 곡물 같은 거는 1년이면 다, 그죠? 그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금세 내릴 뻔, 요새 내리기 시작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저 원자재 상승을 보면서 유가도 그렇고요. 60불 지금 뭐 좀 넘은 것 같은데, 구리 상승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실물 경제가 급속하게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본 투기 세력의 선점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바로 원자재 시장으로 돈을 갖기 때문에 향후 물가가 오를 거라는 가정이 들어있는 거고, 연준의 업무 중에 하나가 뭐 세계 중앙은행 다 그랬는데 중앙은행 업무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야. 그럼 금리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억제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이 안 돼요. 예? 좀 더 수준 있는, 아까 물가 안정을 하려고 하면 돈 흐름을 아까 미리 미연에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 보통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정부에서 금의 투기 수요가 세거나 그럴 때는 뭐 거래 증거금을 올린다든지
이 배율, 예. 그 레버리지 배율을 확 낮춘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군요. 돈의 예.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원자재 시장으로 가면 물가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이후는 돈이 엄청 풀어도 아까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경제가 살아나니 기업들도 돈 빼가고 원래 고유의 업무, 그죠? 고유가 제조잖아, 그죠? 제조하니까 금 팔아갖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유가 또 그것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석유는 저장이 힘드니까 금 같은 데 주로 많이 했을 거라고. 그렇죠. 예전에. 예.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 막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시장 환경에 따라서 돈 흐름이 바뀌는 거지. 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지. 돈의 양하고, 그래서 서로서 의견하고 저 90% 일치하는 것이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런 논리라면 네. 어쨌건 지금 저렇게 원자재 시장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 가격이 앞으로 6개월 후에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리 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임계치,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직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예를 들어서 사고, 어떤 특별한 환경이 벌어지기 직전의 그 금리 수준, 예. 직전 금리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전, 그 코로나 이전의 금리 수준으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확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지금 채권 시장이 과거와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뭐냐 하면 전부 장기채 위주로 재편돼 버렸어요. 전 세계가.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기업들도 금리 살 때 막 5년째, 10년째 발행해버려요. 국가도 막 금리 낮을 때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막 10년짜리 막 발행해버리고. 전 세계의 채권 만기 구조가 전부 10년, 20년, 30년으로 바뀌었어.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채권 기본을 먼저 얘기하고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알기 쉽게 제가 간단히 네. 얘기할게요.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은 금리가 대부분 1%짜리잖아요. 그죠? 네네. 1% 이하거나. 네네. 그러면 그 채권을 살래요? 국채 발행을 했어. 네. 그러면 향후 3%짜리 국채 발행하면 그걸 살래요. 향후요? 향후 언제? 뭐 내일이라도. 아, 3%짜리를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건 인간은 모두 다 똑같아요. 네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일 당장 3%짜리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 다 3% 살라고 하니 기존에 있는 게 수익률이 3%까지로 일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갭이 떨어져야죠. 기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네. 지금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기가 길면 3%면 10년이면 30%야. 그럼 어제 발행한 연 1%짜리 10년짜리 국채는 향후 10년 동안 1%씩 10년간 받아요. 10%. 그렇죠. 그런데 내일 3%가 되면 그 3%짜리는 향후 10년 동안 30% 그죠? 30% 30% 받아요. 받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20% 가격이 떨어져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기업들이 뭐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연기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채권 비중이 높아요. 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럼 채권 가격이 20% 날아가는 거예요. 재산이. 예? 그러니까 서로 대다 팔락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 폭탄 돌리기야. 채권 시장의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단 말이야. 그거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채로 예.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뭔가 각 정부들 이런 경우들이 전부 거기에다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눈 뜨고 고스란히 손해를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이게 이 환경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모두 다 그 생각을 할 때. 예? 근데 우리 주식도 보면 돼. 개별 주식을 보면 조금씩 내다가 푹 빠져버리잖아요. 지수도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씩 내다가 하루에 10% 빠져버린다고. 그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아니면 채권 시장도 채권 마찬가지라. 양쪽 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어느 날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될 때 채권, 정권회사들이 주로 채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은행들이. 네네. 그럼 은행의 재무 상태가 엉망될 거 아니야. 그렇죠. 20%씩 빠져버리면. 네네. 그럼 그 주식 초타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봤지만
여러 가지 그 레버리지들을 쓰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마진콜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마진콜 현상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또 팔 수밖에 없는 없죠. 상황이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만약에 20%의 하락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20%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 제끼면서 예. 떨어지는 그 폭까지 생각하면 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지금 시장 환경은 단순히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중앙은행은 천천히 올리려 하겠죠. 네네. 당연히 그렇겠죠. 역할이니까. 근데 시장이 그렇게 될 것이냐는 만기 구조가 너무 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긴 이번에 F에서도 그 회사채 내오는 게 30년 만기, 근데 그게 다 팔렸더라고요. 예. 국채 금리보다 딱 0.8% 높은데.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버리면 문제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난리죠. 왜냐면 실제에서 내가 현금화 시키려고 하면 3%까지 올라가 버리면 1년 만에 29년이 남았잖아요. 29년 동안 자기는 1%, 2%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 발행되는 거는 3%씩 되는데 29년 동안.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 대차 대조표에 지금 문제를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정말 회사채가 됐던 국채가 됐던 각 네. 정부들의 네. 그 채권을 보유한 단체나 기관은 기업은 네. 엄청난 자산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라는 게 딱 네. 되는 순간. 예, 그래서 채권 만기 구조가 너무 길어져 버렸거든. 과연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되냐? 예. 근데 그거를 연준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뭔가 근데 해결책을 보고 안 있으려고 하면 또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거라면 이제 또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폭탄 돌리기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 생길 수 있는 게 또 외환시장이야. 네. 외환시장에 문제가 또 생긴다고. 그걸, 예? 우리가 인계점이라 하는 게 항상 있어요. 예, 그렇죠. 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99도까지는 그래도 물 성분을 유지해요. 100도가 되면 아니 그렇죠. 기체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또 0도라는 것을 기점을 해가지고 0도 이하가 되면 고체가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제학이 아까 있잖아요. 물리학이 가장 가까운 그 사회과학이 이 경제학이에요. 그 물리적 현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피해 나갈 수 있느냐는 별도로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 임계점이라는 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심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그 비약 논리 같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 대표적인데 지금부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1,000원 이하까지 내려갈 거라 다 얘기했잖아요. 그 기대 심리야. 그죠?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뭐 1,000원 이하로 갈 확률은 거의 1%도 안 되고 1,150원 갈 확률은 80%다 이거야. 올해 안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대 심리로 얘기할 성질이냐. 고수가 움직이는 대로 오히려 뭐 다수는 따라간다. 그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원자재 시장에 처음에 돈을 돌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죠? 그 고수다. 헤지 펀드들이겠죠. 그렇죠, 고수들이 했다는 거예요. 일반 99%는 이거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대충 따라가는 형태란 말이야. 환율도 그래요. 환율도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환율이 움직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강만수 재무장관이 환율 내일 모레면 오를 건데 괜히 한마디를 해가지고 예? 우리가 환율이 올랐으면 좋겠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일 모레 오르는데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강만수 장관이 환율을 올렸다 이래 얘기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강만수 장관이 무슨 힘이 있어요. 미국 지난번에 대통령 있잖아요. 문제 있는 대통령. 뭐 인기가 그 치매인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얼마나 누구요? 바로 직전 대통령. 아, 저 박근혜 대통령? 미국. 아, 트럼프? 예, 예. 우리나라 하면 또 벌떼같이 예. 공격받아요. 트럼프 대통령. 예, 예. 트럼프 대통령도 팬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4년 중에 3년 동안 달러 약세하려고 애를 썼거든. 그렇죠. 근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강만수 재무장이 어떻게 해? 그렇죠. 예?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도 안 되는데. 대통령이 해도 안 되는 거를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때를 아는 그래서 일본이 강국이라고 나는 보는데, 환율을 아는 자,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자예요. 네. 제일 핵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지금도 원자재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원자재 생산국과 통화 가치가 떨어져. 예? 지금은 그 생각보다 이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환율이 좀 받쳐주는 이유는 지금 원자재 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예.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호주가 그렇죠. 됐든. 그래서 아까 지금 중연준이 어떻게 해도 미국은 어떻게 통제가 가능할 수 있어도 다른 나라는 통제 불가능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미국의 헤지펀드를 포함한 세계의 금융 돈들은 그곳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 예. 그래서 그 소로스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일치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통화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분명한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 뭐 이런 현상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느 임계점을 벗어났을 때는 속수무책이 되죠. 예, 인플레이션이 되면. 2008년에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 임계치를 보통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지금 그래서 만기 구조가 제가 뭐 채권 시장을 확실히 조사를 안 했는데 10년물도 있고 20년물도 있고 30년물도 있고 아르헨티나는 100년물도 있어요. 근데 요즘 대부분 그 기준은 10년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맞는데 그거는 이제 기준일 뿐이고 그런데 아까 30년만 돼도 2%만 올라도 아까 30년 적용되잖아요. 그죠? 네. 30년 동안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는 단기 받는데 또 단기에 그 30년치가.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아까 요즘 아까 뭐 체력 관리한다고 시간 투자 안 하거든요. 이쪽에. 그래 하다 보니 각색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지금 구조는 복잡한 구조가 됐다. 연준이 과거 5년체 중심으로 갈 때 10년체가 기준이라도 5년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땐 쉽단 말이에요. 예, 그 짧은 거니까 예. 손실 폭이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체는 문제가 없고 단기체와 장기체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갭이. 모두 다 장기체는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돈을 발행하는 쪽에서는 이제 자꾸 장기채를 원하는 거고. 그렇지요. 예,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미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죠. 예, 예. 장기채가. 근데 이미 그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일어난 거라 돼가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금리가 7%에서 19%까지 간 역사가 있잖아요. 80년대, 85년 전 올 거예요. 예, 폴 보커 연준 의장 예, 때. 예. 그 무렵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올렸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올렸겠어요. 7% 하는 금리를. 예? 그렇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지.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거요. 그래서 그때 뭐 기업 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했었다는 얘기는 당연하겠죠.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에 금리 낮을 때 엄청 빚을 냈을 테니까. 지금 우리도 만약의 경우에 금리가 5%만 가면 부동산도 뭐 다 초토화되겠죠. 왜냐면 소득을 그 이자도 못 내잖아요. 예? 일단 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GDP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의 GDP 뭐 문제지만은 이제 혹자는 그렇거든요. 재산에 다 녹아 있다 이러는데 금리만 5% 올라봐요. 그대로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국토부에서 지금 부동산 잡으려고 그죠? 그래 어렵게 할 생각 없어. 금리 한 5%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죠. 자산 시장이 네. 폭락이 됐든 뭐가 됐든. 네. 하지만 양극화, 이게 심해지는 양극화, 그로 인해서 커지는 갈등, 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이 딱 나오는 순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난지원임금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할 때예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극약 처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이 저소득층을 달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실물 경제가 또 성장할 수 있고, 그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의 최대 수혜자는 기득권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재정적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거기 소비로 지역화폐를 주면 네. 소비로 일어나고 그것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실적으로 되고 대주주가 돈 다 버는 거야. 네. 결국은. 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소득층이 탄탄해야 전세금이라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소득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 장래에 이러저러한 이 여건들을 바탕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란들을 피할 수 있는 예방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있죠. 예,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하여튼 이 화폐라는 것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어떤 그 지표반을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렇죠. 주변 여건 변수들이 있다는 거. 일단 이거를 이해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너무 복잡한데 그래도 질서는 있다는 거예요. 복잡계 이론이. 그래서 경제 현상도 엄청 복잡하지만 질서가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실은 가진 자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없는 사람만 위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게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저는 최고의 수혜자는 만약에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아까 그 가난한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도 최대의 수혜자는 기득권층이다. 하긴 뭐 부동산, 뭐 자산 가격의 폭락이 일어나게 되면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